구해대이동 파트 1 기초지식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환율은 대체 무엇이고 왜 자꾸 변하는 걸까? 환율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를 통해 완성되는 돈의 값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냥 말하면 대외적인 돈의 값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달러를 기준으로 한 원화의 가치를 우리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방송에서는 원달러 환율이라고도 하죠. 즉 1달러를 사기 위해 한국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이라는 것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하락은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1달러를 살 때 예전에는 1,2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젠 1,500원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500원이 된 거죠. 기존 1,200원에서 300원이 올랐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오른 거죠. 반대로 예전에는 1달러 사는데 1,200원이 필요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서 이제 1달러를 1,000원이면 너끈하게 삽니다. 그럼 달러 원 환율은 달러당 1,200원에서 1,000원으로 200원 내려왔죠. 이것을 달러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가의 상승은 물건의 가격을 측정하는 돈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라고 쓰고 돈의 가치 하락이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즉 돈의 가치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죠. 환율의 상승은 달러 가치의 상승입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를 요약하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이 상승합니다. 이것은 달러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면서 원화 가치의 하락을 말합니다. 반대로 달러 원 환율 하락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화 가치는 상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환율과 주가, 환율과 부동산과의 상관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환율은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이 잘 될 때입니다. 한국의 수출이 잘 되면 한국은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그만큼 달러를 많이 받겠죠. 우리나라로 그 달러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달러 공급이 늘어나게 되니 달러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달러 원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이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 물건을 많이 못 팔면, 즉 수출이 잘 안 되면 한국으로의 달러 유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나가는 달러는 많아지는데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가 줄어들게 되는 현상, 이를 무역 적자라고 부릅니다. 적자로 인해 달러가 한국에서 많이 유출되면 국내 달러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달러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달러 가치 상승은 바로 달러 원 환율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 한 가지는 금융시장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세 종류의 플레이어들이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외국인, 기관, 개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좋아 보입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채도 좋아 보이면 마찬가지로 한국 채권을 사기 위해 올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주식 채권을 사들이려면 원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갖고 온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겠죠. 그렇게 사들인 원화로 한국의 주식과 채권을 사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먼저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겁니다. 원화 가치의 상승은 뭐죠? 달러 원 환율 하락입니다. 환율은 하락하고요. 그렇게 받은 원화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삽니다. 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마구 사들이면 달러 원 환율 하락, 주가 상승이라는 조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채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채권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아 달러를 사서 나가게 되면 한국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 원 환율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마구 사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네, 원화를 사고 그렇게 받은 원화로 한국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한국 국채 가격이 상승하겠죠.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와 동일한 겁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을 보겠습니다.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기 좋은 환경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환율의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과 깊은 연관성을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주식, 채권,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봐도 환율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두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금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마구 팔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 채권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그냥 중도 해지가 안 되는, 즉 중간에 누군가에게 시가에 팔아야만 하는 고정금리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중도에 팔 때 손실을 보게 되고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중도에 팔 때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냥 짧게 얘기하자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 변동이 가져오는 나비 효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기준금리는 정책금리라고도 합니다. 즉 정책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금리죠. 그럼 그 정책은 누가 결정하는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FED라고 말하죠. 한국은 한국은행이 그 주인공이 됩니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는 유럽중앙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영국은 영란은행이 중앙은행입니다. 이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역할을 하죠. 한국은행의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은 7일물 RP 금리라는 초단기 금리를 기준금리 유지를 위한 타깃 금리로 정했죠. 7일물 RP가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텐데요. 그리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7일 만기 국채를 7일물 RP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일물 RP 금리에 한국은행이 맞추고 싶은 기준금리 레벨을 정하는 겁니다. 2020년 5월 초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는 0.75%인데요. 기준금리의 타깃인 7일물 RP 금리가 현재 0.78%라고 해보죠. 기준금리보다 높아졌다는 것은 시중에 자금이 모자라다는 의미일 겁니다. 돈이 모자라니 너도 나도 돈을 구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높은 이자를 불러서라도 돈을 구하려고 할 거잖아요. 7일물 RP 금리가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기준금리인 0.75%보다 높으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국은행은 시중에 자금을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자금 공급이 늘어나겠죠? 돈이 풀리면 돈 구하기가 편해진 사람들이 무리해서 높은 금리를 부리며 자금을 땡기려 하지 않겠죠. 네, 7일물 RP 금리가 하락합니다. 기준금리 레벨은 0.75%까지 내려갑니다. 반대로 시중에 자금이 너무 풍부해서 7일물 RP 금리가 0.75%보다 낮아졌다고 해봅시다. 돈이 너무 많으면 자금을 어디서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이자를 부르는 쪽에서 돈을 빌릴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는데요. 0.7%까지 낮아졌다고 해보죠.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0.75%인 기준금리를 맞추기 위해 시중에서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시중 자금을 흡수하면 넘치던 자금이 줄어들겠죠. 돈 구하기 어려워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준금리 레벨은 0.75%까지 금리를 잡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한 기준금리인 0.75%에 7일 RP 금리를 맞추려는 작업, 이걸 어려운 용어로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기준금리가 시장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거죠.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 금리가 낮아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겁니다. 이런 과열을 시키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0.75%였던 기준금리를 2%로 인상한다고 해보죠. 그럼 기준금리가 2%로 올라올 때까지 상당한 시중자금을 빨아들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0.75% 수준도 쉽게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럼 추가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합니다. 그럼 0.75% 수준에 머물러 있는 7일짜리 국채금리를 0.5%로 잡아내리기 위해 시중에 자금을 마구 풀어주게 되죠. 자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자금 구하기가 쉬워지니 기준금리가 0.5%로 하향 안정될 겁니다. 네, 이렇게 중앙은행은 경기의 과열 혹은 냉각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준금리를 인상 혹은 인하하죠. 과열 시에는 경기 과열 방지를 위해, 냉각 시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7일짜리 국채금리라고 말했습니다. 국채금리라는 말보다는 7일이라는 기간에 주목해 봅시다. 이 7일짜리 기준금리를 초단기 금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이 7일짜리 기준금리를 낮추면 초단기 금리 하락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4년, 10년 금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면서 이런 중장기 금리들을 잡아내려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즉 초단기 금리인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시장 금리가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보통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중장기 국채나 회사채 금리는 이에 따라 하락하는 커플링 현상이 일반적인데요.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장기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는 디커플링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할 수는 있지만 시장금리를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금리 조절을 통해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중앙은행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체 금리를 유도를 하는 것이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구축 효과를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하고자 하죠.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오거나 해야겠죠. 경기가 안 좋은데 세금을 더 걷는 건 무리가 되니 국채 발행에 나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으니 시중에 자금이 씨가 마른 겁니다. 서로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돈을 서로 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중 자금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요. 여기서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립니다. 가뜩이나 민간 기업들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 죽겠는데 정부가 나서서 그나마 있는 돈을 돈 먹는 하마처럼 쫙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민간은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민간의 투자는 실종될 겁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민간의 투자가 쫓겨나는, 즉 구축되는 효과를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축은 무언가를 쌓는다는 의미의 구축이 아니고요. 내쫓는다는 의미의 구축을 말합니다. 다음 내용은 불안함이 만든 추가금리, 회사채 스프레드입니다. 기준금리는 초단기 금리라고 했습니다. 국채에는 만기에 따라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가 있는데요. 국채는 국가의 신용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이며 해당 국가의 부도 위험 외에는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회사채는 어떨까요? 주식회사 홍길동이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럼 국채보다는 아무래도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국채 금리가 2%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회사채는 국채 금리에다가 주식회사 홍길동의 불안함을 반영한 추가 금리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2%에 5%만큼의 금리를 추가로 얹혀서 7%의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즉 주식회사 홍길동은 금리 7%의 돈을 빌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추가로 얹혀진 5%만큼의 금리를 국채와 회사채의 금리 차라는 의미에서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자, 그럼 기초 지식편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달러 얘기를 파트 2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